베트남 젊은이들의 성생활. 개방적이면서도 순간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추구. 성생활에 대한 재밌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한 비뇨기과 의원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우선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다. 41개국 35만 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성생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첫 경험, 성생활 횟수, 오르가즘, 성인용품, 성교육 등 성생활 종합보고서라 할 수 있는 이번 조사는 콘돔 제조회사인 듀렉스사가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이번이 8번째다. 이번 조사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는 물론 일본, 홍콩, 인도,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41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빠졌다. 지난 화요일 공개된 설문 결과는 각 국가, 민족별 성생활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첫 경험 마이너스 여성이 남성보다 빨라. 첫 경험 시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이른 나이에 첫 성경험을 한다는 사실. 여성의 첫 경험 나이는 17.5세였고 남성은 17.8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어린 나이에 성경험을 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그들의 첫 경험 평균 나이는 15.7세였다. 독일 16.2세, 오스트리아 16.3세, 브라질 16.4세의 아이슬란드의 뒤를 이었고 41개국 중 아시아권의 국가가 가장 늦게 성경험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 경험 평균 나이는 중국 18.1세, 일본 18.6세였고 베트남이 19.8세로 꼴찌의 영예를 안았다. 첫 경험 시기는 성교육 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관계 횟수 프랑스 1위, 일본 최하위. 성관계 횟수, 즉 가장 왕성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설문조사에서는 프랑스가 년 평균 137회로 1위를 차지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등의 나라가 프랑스와 근소한 차이로 상위권에 머물렀고 아시아권의 성인 남녀가 하위권을 차지했다. 가장 성생활을 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으로 년 평균 44회에 머물렀다. 아시아권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는 중국으로 90회였다. 또 프리섹스의 천국으로 유명한 스웨덴이 94회로 하위권에 머문 점도 눈길을 끈다. 성관계 횟수와 오르가즘의 관계. 조사된 설문 항목 중 가장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인 오르가즘에 관한 설문조사. 조사 결과 오르가즘은 성관계 횟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국가별로 편차가 매우 심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세계 평균 오르가즘 확률은 35%였다. 즉 100명 중 65명이 성관계 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결과였다. 이에 비해 성적 쾌락에 가장 민감한 나라는 이탈리아로 무려 61%가 매번 성관계 시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관계 횟수 1위인 프랑스는 32%만이 오르가즘을 매번 느낀다고 응답.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오르가즘에 가장 둔감한 하위군 3개국은 핀란드 24%, 인도 21%, 중국 19%의 순이었다. 성관계 파트너 1위 중국 19.3명, 최하위 베트남 2.5명. 깜짝 놀랄만한 결과 하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중 아시아 국가가 유일하게 1위를 차지한 항목이 바로 섹스 파트너의 숫자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19.3명, 12.7명의 파트너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져 상위권에 오른 것. 이에 비해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의 나라는 6에서 8명의 파트너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져 세계 평균인 10.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남녀 중 27%가 오직 한 사람과 성관계를 즐기는 것으로 조사된 점도 눈길을 끈다. 이에 비해 파트너가 10명 이상인 사람은 21%였다. 재미있는 성의학 퍼스트 비뇨기과 의원, 잉크리북을 재인용. 아무래도 유교 영향권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성에 관한 한 속도에서 서구에 밀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특히 베트남이 19.8세에 첫 경험을 해 꼴찌를 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매니저의 경우 2달에 한 번 꼴로 여자친구가 바뀌어서 가끔 그를 만나면 이번에 또 바꿨냐고 물으면 시익 웃고 만다. 그런데 새로 바뀌었다는 여자들이 나도 알고 있는 직원이거나 주변에서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에 나는 놀랐지만 그 친구와 여자친구도 아무렇지 않은 듯하여 놀랍기까지 하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결과이니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들이니. 한편 베트남 내에서의 기사는 위의 설문조사 내용과는 다른 현실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베트남에서 10대 성병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VN 익스프레스가 2023년 11월 26일에 보도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첫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면서 10대 성병 감염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팜티민 푸엉 국립피부과병원 부장은 병원에서 매년 4천에서 5천 건의 성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가량이 15세에서 24세의 어린 연령층이라고 밝혔다. 이 병원의 성병 진단을 위해 병원에 오는 사람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병 진단을 받은 환자의 가장 많은 직종은 서비스업 종사자이며 성병 환자의 4.2%는 12세에서 18세, 22.6%는 18세에서 22세라고 전했다. 푸엉 부장은 최근 성병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며 특히 첫 성경험을 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어린 나이에 무분별한 성행위로 성병에 걸리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특히 매독, 임질은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보건부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해 발표한 베트남의 학생 건강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전에 첫 성관계를 갖는 비율은 2013년에 1.45%에서 2019년에는 3.5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푸엉 부장은 어린 학생들이 성병에 감염될 경우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베트남에서는 어린 10대 초반의 여학생들이 출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VN 익스프레스 2023년 11월 26일자 보도 정리. 또 다른 기사에서는 베트남에서 진행한 2018년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5.7%가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심지어 성관계를 시작한 평균 나이는 만 13.6세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학교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적나라하게 설명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는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인터넷 발달로 무분별한 정보를 습득하기 쉬운 요즘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지식이 쌓이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도 했다.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도이머의 개혁 개방 정책만큼이나 성문화에 대한 개방이 빠른 것 같다. 한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의 성관계 파트너의 숫자가 2.5명으로 가장 낮다는 점인 것 같다. 그 말인즉 한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그때의 사랑에 집중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렇게 보면 베트남 여성들이 남자친구와 남편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는 것도 같다. 사랑하는 사람과 배우자에 대해 왜 저렇게까지 집착을 하고 다른 사람을 경계할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그것이 베트남 사람들만의 사랑 방법이진 않을까? 베트남 연인들 사이에선 이런 행동으로 남자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한다. 둘이 같이 데이트를 즐기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여친이 남친의 얼굴이나 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그 다음 남친의 반응 행동을 보고 사랑 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남친이 갑작스런 상황에도 여자친구를 이해하고 보다듬어 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선 여자가 갑자기 자기를 때리는 것과 같은 발작을 할 때도 참고 여성을 살펴주고 보다듬어 줘야 한다고 한다. 안 그래도 베트남은 여성의 기운이 센 곳인데 그런 것까지 참아야 한다니. 그렇게까지 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론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성교육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교육하고 성병 또는 미혼모 문제 등 사회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회와 어른들의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소통하며 공감하는 베트남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 혼전 순결과 동거에 대한 의식.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들의 혼전 순결과 동거에 대한 의식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젊은 직원들이 동거를 하고 있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한다. 베트남 사회는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전통적 가치관을 존중해왔다. 특히 가족 중심의 문화는 개인의 행동이 가족 전체의 명예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혼전 순결은 오랜 기간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과거에는 여성이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규범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베트남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도시를 중심으로 서구적인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혼전 순결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젊은 커플들이 결혼 전에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부 커플은 결혼 전에 서로의 생활 방식을 알아가고자 하는 실용적인 이유로 동거를 선택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높은 집값과 생활비를 감안할 때 함께 거주하며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젊은 세대의 동거에 대한 태도는 지역과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대도시에서는 동거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한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모 세대는 자녀의 동거에 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혼전 순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압박은 존재한다. 특히 여성에게는 순결을 지키라는 요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에 반기를 드는 젊은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해 더 큰 주도권을 갖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성취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적 관점에서 본 변화. 베트남의 젊은 세대가 결혼과 관련하여 보여주는 변화는 통계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9년 24.1세에서 2023년 27.2세로 증가하였으며 호찌민시의 경우 초혼 연령이 30.4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혼전 동거나 혼전 순결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연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 젊은이들의 성문화가 점차 개방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호찌민시에서는 젊은 커플들이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거나 혼전 성관계를 갖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젊은 세대의 혼전 순결과 동거에 대한 인식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지역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서구화된 가치관의 수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회 내에서의 젊은 세대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논의와 갈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베트남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소통하며 공감하는 베트남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여성의 지역별 매력.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 각 지역의 독특한 기후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형성하여 왔다. 특히 여성들의 성격, 옷차림, 생활 방식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며 이는 이들과 교제하거나 결혼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 있다. 베트남 여성들과 교제하거나 결혼을 고려할 때 어떤 지역 여성이 나와 잘 맞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북부 여성의 정숙함, 중부 여성의 우아함, 남부 여성의 활발함은 각각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지역 여성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북부 여성 전통과 품위의 상징. 북부는 사계절이 뚜렷하며 겨울이 길고 비교적 춥다. 이러한 기후는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어 차분하고 내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는 유교적 전통과 보수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북부 여성들은 가족 중심의 생활을 중시하며 책임감과 헌신적인 태도가 강한 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적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며 물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며 차분한 성격으로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옷차림과 생활 방식도 단정하고 전통적인 스타일을 선호한다. 아오자이를 입더라도 차분한 색상과 디자인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겨울에는 두툼한 옷을 입으며 사계절 내내 정갈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원하는 남성과 잘 맞을 듯하다. 책임감 있고 차분한 성격의 남성들에게 이상적일 것이다. 북부 여성들의 보수적인 성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의 남성과는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의 사례를 보자면 하노이에 거주하는 미에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 미에는 매일 아침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에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찾아가 가사를 돕는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족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미에는 가족이 하나로 뭉쳐야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의 중심에 가족의 안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북부의 여성들이 자녀의 교육과 성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하노이의 한 가정주부인 한은 자녀의 학업을 위해 저녁 시간을 온전히 아이와 함께 보내며 직접 공부를 도와준다. 하 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녀가 원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모임을 줄이고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다. 중부 여성 우아함과 단아함의 조화. 중부 지역은 북부와 남부의 중간에 위치하며 여름이 덥고 습하지만 겨울에는 비교적 온화하다. 후해를 중심으로 한 중부는 왕조의 중심지로 귀족적이고 고풍스러운 문화적 유산이 강하게 남아있다. 중부 여성들은 북부의 전통과 남부의 개방적 성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단아하고 조화로움을 중시하며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인다. 배려심이 많고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온화한 성격이 돋보인다. 또한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아오자이를 입을 때도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자수가 돋보이는 디자인을 선호하는데, 이는 후에의 전통적인 미학과 귀족적인 취향을 반영한 것다. 깔끔하고 정갈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온화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성격 덕분에 남성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통과 현대를 적절히 아우르는 성향이 균형 잡힌 성격의 남성과 잘 맞을 듯하다. 반면 강한 개성을 가진 남성과는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3. 남부 여성 자유와 활발함의 상징. 남부는 1년 내내 덥고 습한 열대 기후로 인해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형성하였다.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자유롭고 현대적이다. 남부 여성들은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대인관계에 능숙하다. 또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하여 진취적이며 경제적 독립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화에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역할도 한다. 남부의 여성들은 대체로 활동적이고 도시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몸매를 강조하는 스타일의 옷이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옷차림을 선호하며 가슴골이 드러나는 과감한 드레스나 밀착된 디자인의 아오자이를 즐겨 입는 편이다.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남성에게는 남부 여성의 독립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유머와 대화를 즐기는 남성과도 잘 어울릴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정을 선호하는 남성과는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호찌민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링은 20대 후반의 남부 여성으로 어린 나이에 자신의 커피숍을 창업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링은 가족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 창업에 도전했으며 현재는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링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부모나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그녀의 당당하고 진취적인 태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부의 여성들은 대체로 자유롭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선호한다. 여행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례도 있다. 30대 초반의 팜은 평소 여행과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해외로의 자유여행을 자주 떠난다. 팜은 내 삶은 한 번뿐이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팜은 전통적인 가정 중심의 역할보다는 자신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과의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적 배경보다 개별적인 성격과 가치관의 조화이다. 베트남 여성들은 각 지역별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교제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부 여성은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가정 생활을 중시하는 남성에게 적합하며 중부 여성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아우르는 남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남부 여성은 활기차고 개방적인 관계를 원하는 남성에게 이상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베트남의 남남북녀. 남북결혼, 집안 흥망을 결정한다. 베트남에는 흥미로운 속담이 있다. 남쪽 남자와 북쪽 여자가 결혼하면 집안이 흥하고 남쪽 여자와 북쪽 남자가 결혼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 속담은 지역적 성격과 결혼 관념을 반영한 표현이다. 과거 베트남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약으로 여겨졌다. 이번 글에서는 이 속담이 가지는 의미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현대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속담은 남쪽 남자의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과 북쪽 여자의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태도가 서로 잘 맞아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가정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고 한다. 반면 남쪽 여자와 북쪽 남자의 결혼은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집안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한다. 남쪽 남자와 북쪽 여자의 조합을 왜 선호하는 것일까? 남쪽 남자는 대체로 외향적이고 진취적이며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편 북쪽 여자는 헌신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어 가정에서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북쪽 남자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가부장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남쪽 여자는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치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생긴 문화적, 역사적 이유는 무엇일까? 북부는 유교적 전통과 농경 사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가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특히 북부 여성들은 가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으며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반면 남부는 경제적 개방과 상업활동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특징이다. 남부 남성들은 대체로 진취적이고 외향적이며 남부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자기 표현에 능숙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과거 베트남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집안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약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성격적 조화와 경제적 안정이 중시되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남쪽 남자와 북쪽 여자의 결혼이 이상적인 조합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속담은 문화적 차이를 단순화하여 특정 지역의 성격을 고정관념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북쪽 남자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여겨지고 남쪽 여자는 너무 자유분방하다는 편견이 담겨 있는 것이다. 과거 베트남 사회에서는 이 속담이 결혼에 대한 실질적 지침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점차 개인의 가치관과 개성이 중요시되면서 그 의미가 변하고 있다. 현대 베트남에서는 경제적, 문화적 통합이 진행되면서 지역 간 결혼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북부와 남부 사람들 간의 결혼이 흔해졌고 과거의 속담과 같은 고정관념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지역적 배경보다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결혼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지역적 조화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교육 수준과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적 차이를 덜 의식하게 되었다. 현대 베트남 여성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남성들도 더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의 남쪽 남자와 북쪽 여자 속담과 한국의 남남북녀는 지역적 특성이 사람들의 성격과 결혼, 관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이러한 속담들은 과거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결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현대에는 개인의 가치관과 상호 존중이 더 중요한 결혼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결혼과 가정이 단순히 전통적 역할을 넘어서 서로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유럽과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의 북부 지역 그리고 베트남 북부 지역 여성들의 성격에서 공통적으로 가족과 공동체 중심적이고 보수적이며 규율을 중시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추운 지방의 여성들이 가족과 공동체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보이는 이유는 기후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개인적 성격의 차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환경에 적응하며 형성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남남북녀의 진심인 이유. 추운 지방 여성들의 보수성과 협력의 미학. 1. 기후와 생활 방식. 추운 지방에서는 생존이 과제였다.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나 자원 확보가 어렵고 식량과 연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의 협력과 상호 의존이 필수적이었고 여성들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규율을 따르는 태도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 예로 베트남 북부에서는 설 명절에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조상 제사를 주관하는 전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추운 기후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의 유대가 강화되는 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화적 변화의 수용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을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3.
사회적 요인. 추운 지방에서는 규율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에 직결된다. 예를 들어 자원 분배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여성들은 공동체의 전통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하며 보수적이고 규범을 중시하는 태도를 발전시켰다. 기후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은 서로 맞물려 규율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했으며 이는 가족 중심적 가치관으로 이어졌다. 3. 경제적 요인. 추운 지방에서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절약과 효율적 사용이 중요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들은 가정의 자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실용적이고 절제된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격으로 연결된다. 또한 남성들이 바깥에서 노동이나 사냥, 생계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여성들은 가정을 관리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여성들의 가정 중심적 태도와 가족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4. 심리적 요인.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생존이 위협받는 환경에서는 안전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며 이는 기존 전통과 규범을 지키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기후와 자원 조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화되었고 이는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추운 환경에서는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향적이고 차분한 성격을 갖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용하고 절제된 태도를 발전시키며 관계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추운 지방의 여성들은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 전통적인 의식을 중시하며 이는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 북부에서는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부모를 돌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족 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추운 지방의 여성들이 가진 보수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성향은 기후적 생존 환경, 자원의 희소성, 전통적 역할의 중요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그들의 약점이 아닌 환경에 적응해온 강점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에도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들이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소통하며 공감하는 베트남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의 독특한 결혼 문화. 베트남에서 직원의 결혼식과 지인들의 결혼식에 참석해보았다. 현대식 식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도 참석해보고 시골 처갓집에서 진행하는 결혼식도 가보았지만 내겐 현지에서 진행된 결혼식이 더 인상적인 것 같다. 물론 두 결혼식 모두 한국처럼 짜인 형식에 맞춰 의전 행사를 하는 것과 같은 딱딱함이 없이 자유롭다. 시간도 1시간이 늦건 30분을 빠르게 오건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며 즐긴다. 청첩장에 적혀있는 시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가면 좋다라고 한국 사람들끼리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외부적으로 보이는 예식과는 달리 한국의 결혼 문화와 다른 점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베트남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식 비용을 신랑 측이 대부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 남성분이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하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서 돈 주고 사온다는 부정적 느낌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베트남에선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남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신랑 측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만 신부 측도 집이나 혼수 등에서 일정 부분을 준비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신랑 측이 전반적인 결혼 준비를 더 많이 책임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베트남 결혼식은 한국보다 복잡하고 긴 여정이다. 보통 사흘에 걸쳐 진행되며 전통적인 절차에 따라 신랑 측이 신부 측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고 결혼식을 올린 뒤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친다. 결혼식에서 가족들의 전통 의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결혼식 전에 신랑 측이 신부 측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는 레티eng이라는 의식도 있다. 레티eng 의식은 베트남 전통 결혼 의식 중 하나로 신랑이 결혼 전에 신부 가족에게 결혼 승낙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 의식은 결혼 준비의 시작을 알리며 양가 가족 간의 상호 존중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관습이며 이 의식을 통해 신랑 측이 결혼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신부 가족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두 가정이 결혼을 인정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의식은 베트남의 결혼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결합이 아닌 두 가문 간의 연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결혼이 가족 간의 중요한 사회적 계약임을 강조하며 두 가문이 함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랑과 신부의 존중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전통인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 조선 후기 이후 출가외인이라 하여 신부에겐 결혼 후의 친정과는 헤어진 삶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결혼 후에도 신부 측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결혼 후에도 신부 측 가족을 자주 방문하고 특별한 날에는 신부의 가족에게 선물을 전달하거나 인사를 드리는 등 신부 가족에 대한 존중이 강조된다. 이러한 문화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모계사회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결혼 후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여성의 책무는 한국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다. 베트남에서는 결혼 후에도 여성이 집안일을 책임지고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전통적인 역할로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현대적인 결혼관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 점은 나를 포함한 한국의 기성세대 남편들이 가졌던 권력과 파워를 모두 부정하는 것들이다. 넷째, 베트남에서는 결혼식 때 신랑 측이 신부 측에 금전적인 지참금을 주는 문화가 있다. 이 지참금은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어지며 신부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지참금 문화는 거의 없지만 베트남에서는 중요한 전통으로 간주된다. 결혼 지참금이나 기타 결혼 관련 금전적 교환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가족 간의 노동력 교환이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전통은 한국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의 대릴 사위제나 부여의 민며느리제가 그것이다. 농경사회에서 가족 단위는 중요한 경제 단위였고 가족의 노동력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결혼을 통해 신부는 자신의 가정을 떠나 신랑의 집안으로 합류하게 되는데, 이는 신부의 가족에게는 중요한 노동력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제공하는 지참금이나 결혼 비용은 신부 가족에게서 잃게 되는 노동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결혼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남성이 신부의 집에서 거주하며 신부의 가족을 돕는 제도인 대릴 사위제가 있었다. 이는 신부 측 가족이 결혼을 통해 노동력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였으며,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기 전까지 신부의 가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남성은 일정 기간 신부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노동에 기여하다가 이후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다. 부여의 민며느리제는 결혼 전 신부가 신랑의 집에 먼저 와서 일정 기간 생활하는 제도로 신부가 신랑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결혼 준비를 한다. 이 제도는 신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간을 통해 가족 간의 경제적 역할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기능을 했다. 이 역시 경제적 교환이 결혼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결혼 지참금 제도는 농경사회의 경제적 필요성과 노동력 교환의 의미에서 비롯되었으며, 고구려와 부여의 제도들처럼 결혼을 통해 가족 간의 경제적 관계가 정리되고 그 안에서 노동력과 자산의 교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베트남 결혼식은 대규모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으며 마을이나 공동체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식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베트남에서는 결혼식이 마을 전체의 큰 축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요소들은 베트남과 한국의 결혼 문화에서 나타나는 주요 차이점들이며, 특히 베트남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 문화와 관련이 깊으며 모계사회 중심의 관습과 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에 시집을 온 여성이 서러운 이유도 조금은 이해가 가고, 거꾸로 한국 신랑이 베트남에 와서 친정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느끼는 문화적 갈등이 이해가 되곤 한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문화 차이란 참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은가?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베트남의 여성 지위와 남아 선호 사상의 상호작용. 여성의 힘이 강한 나라, 그러나 여전히 남아 선호가 존재하는 현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베트남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경제활동과 가정 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과거부터 농업과 상업, 심지어 정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여성 영웅들이 국가 독립운동과 전쟁에서 활약한 사례가 많아 여성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와 전쟁 영웅으로는 증 자매와 보티 사우가 있다. 증 자매는 1세기 초 중국 한나라의 지배에 맞서 싸우며 독립을 위해 봉기한 인물들로 베트남 역사에서 중요한 여성 지도자로 평가된다. 보티 사우는 프랑스 식민 통치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로 용기와 희생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베트남의 여러 도시에 이들의 이름을 딴 거리와 학교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호찌민시와 하노이에는 증 두 자매 거리가 있으며 보티사우의 이름을 딴 보티사우 거리도 존재하여 이들이 국가적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응우엔 티디는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 해방군의 지도자로 활약한 여성으로 베트남에서 여성군 지도자로서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하노이와 호찌민시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거리와 학교가 있으며 이는 베트남에서 여성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베트남 사회에는 여전히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어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유교의 영향으로 가문의 계승과 제사를 잇는 역할이 남성에게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아들을 선호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아들이 가문을 잇고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성비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상속 문제에서도 남성이 우선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베트남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보면 1. 출생 성비 불균형. 정상적인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 정도이지만 베트남에서는 2020년 기준 여아 100명당 남아 111명에서 115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남아 선호로 인해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초음파 검사 후 여아를 선택적으로 낙태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 상속 및 재산 분배 차별. 법적으로는 남녀 평등한 상속권이 보장되지만 많은 가정에서 남성이 우선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재산이 주택이나 농지인 경우 남성 특히 장남이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결혼 및 가족 구조에서의 불평등. 결혼 후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가부장적 가족 구조가 일반적이며 여성은 시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4. 취업 및 임금 격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우선적으로 채용됨. 2022년 기준으로 베트남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85%에서 90%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5. 사회적 인식과 교육 기회 차이. 일부 지역에서는 남아를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이 중등교육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조기 결혼과 연결되기도 한다. 베트남의 기업 및 공직 내 여성 임원 비율 또한 성별 격차를 보여준다. 2023년 기준 베트남 기업의 여성 고위 임원 비율은 33%로 세계 평균인 2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베트남 기업의 95%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고위 임원을 두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태국의 여성 임원 비율은 3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말레이시아는 2017년 기준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이 16.6%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2023년 기준 상위 100대 상장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이 23.7%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며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상장법인 2246개의 전체 임원 32,005명 중 여성은 1668명 5.2%에 그쳤다. 베트남 2023년 기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이 약 30%로 동남아시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아시아 지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4%였다. 한국의 경우 2024년 1월 기준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2%로 전체 300명 중 57명이 여성 의원이다. 이는 OECD 가입국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며 전 세계 평균인 26.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법적 성평등 강화와 함께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이 정책 결정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베트남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이 남성 중심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이지만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남성 선호 사상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성평등 의식이 충돌하면서 사회적 내적 갈등이 존재한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책 결정 참여 확대, 기업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개혁,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실질적인 질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국 역시 유교적 전통 속에서 남성 중심의 가족 구조와 상속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으며 여성의 경제 정치적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기업 내 성별 격차, 정치권에서의 여성 대표성 부족 등은 베트남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과 비교하여 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지수에서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법적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처가와 뒷가는 멀수록 좋다. 한국과 베트남의 처가에 대한 인식 차이. 매장에 들른 지인 형님이 급히 김밥 한 줄을 빨리 싸달라고 하길래 어디 가시냐? 고 묻자. 바리아에 있는 처가에 간다고 한다. 지난 주말에도 간 것 같은데 또 가시냐? 애기 생기고 처가에 꽉 잡혀 사는 것 아니냐? 라고 장난말을 하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다.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처가에 대한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50대 이상의 남성분이라면 처가와 뒷가는 멀수록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집가면 그 집 식구라는 말은 지금도 자주 사용하곤 한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지만 처가에 대한 인식과 가족 간의 역할은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다른 듯하다. 특히 결혼한 신랑의 입장에서 처가와의 관계는 두 나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에서의 처가에 대한 인식.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처가는 결혼 후 부차적인 위치로 여겨져 왔다. 신랑은 결혼 후 자신의 가족 친가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처가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방문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처가와의 관계는 신랑에게 있어 적당한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는 가족 중심 문화에서 신랑의 역할이 자신의 친가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신랑이 외가를 자주 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았다. 이는 과거 유교적 가부장제 영향으로 신랑의 가족이 우선시되었던 전통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처가와의 관계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신랑이 처가를 방문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처가, 특히 장모가 육아나 가사 지원의 중심적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 처가가 더 이상 단순히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중요한 지원 네트워크로 인식되면서 처가와 신랑의 관계도 더욱 가깝고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처가에 대한 인식. 베트남에서 처가는 결혼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한다. 특히 처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베트남의 가족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결혼 후에도 신부의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처가는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주요한 가족 단위로 여겨진다. 베트남에서는 신랑이 처가를 자주 방문하거나 처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상이다. 신랑은 장모나 처가 친척들 또한 존중해야 하며 처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청받는다. 베트남의 가족 문화는 공동체 중심적이기 때문에 처가는 신랑에게도 두 번째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신랑의 처가에 대한 태도.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점. 한국에서는 신랑이 처가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베트남에서는 처가와 가까이 사는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여기기도 한다. 특히 자녀 양육, 생활 문제에서 처가가 큰 역할을 하므로 신랑이 처가를 돕거나 처가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친가가 중심이 되는 가족 구조가 자리 잡혔다. 결혼 후 신랑은 자신의 친가를 우선시하고 처가는 부수적인 관계로 여겼다. 그러나 현대에는 가족 간의 평등과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처가와의 관계도 유연해지고 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가족과 공동체가 생존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왔다. 결혼 후에도 신랑과 신부 양측 가족의 유대가 매우 중시되며 처가 역시 신랑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베트남은 모계 사회적 특징도 갖고 있어 처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 베트남의 모계 사회적 특징은 처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다. 특히 북부 지방에서는 결혼 후 남편이 처가 근처에 머무르며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흔하다. 처가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의 인식 차이는 두 나라의 가족 구조와 문화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처가와의 적당한 거리를 중시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처가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처가에서 육아를 지원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처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30% 이상 가정이 처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처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랑도 처가를 중요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처가와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가사 분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한국과 베트남 모두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세대가 변함에 따라 처가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이는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 베트남의 이혼 문화, 관대한가? 아니면 변화의 산물인가? 베트남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다소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이혼 문화와 그 배경,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역사적 맥락.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사회로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두 가문의 결합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교적 전통을 따랐던 한국과는 다른 점입니다. 베트남 여성은 특히 전쟁 시기와 전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며 독립성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혼에 대한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현대 베트남에서의 이혼 증가. 최근 들어 베트남에서는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화와 경제적 독립.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 시스템의 변화.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후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혼 절차를 단순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은 더 이상 복잡한 과정이 아니게 되었고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낙인 감소. 과거에는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도시 거주자들 사이에서 이혼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 이혼에 대한 태도의 지역적 차이. 베트남은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태도 역시 북부, 중부, 남부 지역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부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체면이 중요시되기 때문입니다. 중부 지역은 베트남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강합니다. 남북부 경제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남부 지역에서는 이혼에 대한 태도가 가장 관대합니다. 4. 이혼의 주요 원인. 베트남에서 이혼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가정폭력, 양육 방식에 대한 갈등. 5. 아이 양육권에 대한 문화적 특징. 베트남에서는 이혼 후 아이들을 대부분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문화적 관습.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이러한 관습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 우선권. 베트남의 가족법은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의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어머니가 아이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더 적합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적 지원. 베트남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가 남성보다 강해서라기보다는 자녀의 복지와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한국과 베트남의 이혼율 비교. 한국과 베트남의 이혼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2020년 기준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약 2.1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반면 베트남은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약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보다 낮지만 베트남의 전통적 가족 중심 문화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도시 지역의 이혼율이 농촌 지역보다 훨씬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도시화와 현대화의 영향을 반영하며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이혼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7. 베트남 이혼 문화의 긍정적 측면. 이혼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중시하는 현대적 가치관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억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이혼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아를 찾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8. 결론. 베트남의 이혼 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더 관대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회의 경제적, 법적, 그리고 의식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아이 양육과 관련된 특징 또한 이러한 변화와 전통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혼에 대한 태도는 베트남 사회의 변화와 함께 계속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나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베트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한정호의 브런치 스토리, 소통하며 공감하는 베트남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다문화 가정 남편들이 참기 어려운 베트남 결혼 생활 5가지.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 결혼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하다. 실제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이 자주 토로하는 베트남 결혼 생활에서 참기 힘든 5가지를 정리해보았다. 부모 가족 중심 문화 결혼은 곧 가족 전체와의 결합. 베트남에서는 결혼을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가문 간의 결합으로 본다. 아내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용돈 요구나 가족의 간섭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내가 이 집안의 자동 현금 인출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내 가족의 생일부터 사고 병원비까지 모두 나한테 돌아오더라. 한국에서도 안 하던 가족살이를 여기서 강요받는 기분이다. 2. 자녀 교육관 차이. 공부보다 가족이 우선. 한국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경쟁 중심이고 사교육도 흔하다. 반면 베트남은 자녀가 건강하고 효도하면 된다는 문화가 강하다. 아이 성적에 대한 민감도,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부부 갈등이 빈번히 생긴다. 아이가 숙제를 안 해도 별말 안 하는 아내를 보며 내가 더 답답했다. 한국에선 학교에서 치맛바람 때문에 난리인데 자녀 교육도 내가 담당해야 하는 거야. 3. 소통의 벽. 언어보다 감정의 거리. 처음에는 간단한 한국어나 영어로 소통하지만 부부 갈등이 깊어지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어렵다. 감정이 상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나 화해가 어려워지고 결국 침묵으로 서로를 오해하게 된다. 싸우고 나서 말로 풀 수가 없으니 서로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 팰 수도 없고 뭐가 이렇게 다른 거야. 4. 돈에 대한 개념 차이. 지출의 기준이 다르다. 생활비 사용이나 저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어떤 아내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본가에 송금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산 계획 없이 소비하는 모습에 남편은 불안을 느낀다. 아껴 쓰자는 말이 자칫 인색하게 들릴 수도 있다. 나는 저축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돈은 쓰려고 있는 거라며 자꾸 사고 싶은 걸 사더라. 마치 내 주머니의 돈을 홀라당 다 빼먹으려고 달려드는 꽃뱀 같아. 5. 친구 또는 외부 활동 선호. 가정보다 친구와의 시간 우선. 베트남 여성들은 친구 지인과의 모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가족보다도 친구 모임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고 술자리나 여행도 잦다. 남편은 아내가 가정을 등한시한다고 느끼기 쉽다. 주말마다 친구 만나러 나가고 가끔은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 나더러는 가정적이 되라 하고
자기는 한국 여자보다도 더 맘대로 생활하는 것 같은데. 국제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다. 문화, 가치관, 생활 습관까지 전부 다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일이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처럼 생활 문화의 결이 많이 다른 경우 초기의 사랑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현재 베트남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이라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중간 지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결혼은 곧 가족 전체와의 결합. 베트남에서 결혼은 가족 전체와의 연결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유교적 전통과 공동체 중심 문화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 특히 시골이나 중소도시 출신의 여성일수록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연결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내 혼자 결정하지 않고 부모나 형제들과 늘 상의하거나 의견을 받는 문화가 남아있고, 결혼 후에도 친정 쪽의 요청이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다. 이 말은 곧 남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장인 장모, 처제 처남, 조카들까지 포함한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에 편입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의 현재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에서의 결혼은 개인 간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결혼 후 가족의 간섭 또한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혼 세대들은 독립된 가계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 또한 일부에 국한된다. 반면 베트남은 아직 결혼을 가족 전체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여전히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가계부양의 책임이 부부에게 자연스럽게 전가되기도 하고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요청을 받기도 한다. 실제 사례들. 1. 아내가 매달 일정 금액을 친정에 송금하거나 명절 때마다 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처가 가족 구성원의 병원비, 수리비, 심지어는 조카 학비 지원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 이때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갈등이 생기고 아내는 그건 당연한 일이라며 서운해하기도 한다. 2. 거주 문제에 있어서도 처가 근처에 살기를 원하거나 심지어 장인 장모와 동거를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반면, 반대로 시댁과 가까워지는 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3. 아이의 장명에서부터 집이나 차량을 구매하는 큰 소비 결정을 할 때 아내가 친정과 상의한 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발생함. 왜 한국 남편들이 참기 힘들어할까? 1. 우선 한국 남편들은 독립된 가족 단위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결혼하면 부부 중심의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 중심이 되어 살아야지라는 전제가 있는데, 베트남의 현실은 그 기대를 자주 배신하는 것이다. 2. 경제적 부담감도 무겁다. 한국에선 부모 용돈이나 지원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개념인데, 반해 베트남에서는 그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거절하면 가족 불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된다. 3. 외부 개입이 많아지면 남편은 점점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외부인처럼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부부간 신뢰와 소통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부부 사이의 밀접도가 약해진다.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 1. 결혼 전에 가족 지원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매달 송금 금액, 부모 용돈, 긴급 상황 시 대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말로 정해두는 게 좋다. 2. 결혼 후에도 부부간의 가족 문제는 부부간에 먼저 논의하고 결정하는 원칙을 세우고 수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해가 아니라 우리 가정 형편에 맞게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자는 공감대가 중요하다. 가족 행사나 방문도 사전에 조율해 놓을 필요도 있다. 한국 시댁과의 균형도 고려하면서 감정적 충돌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결혼이 두 사람이 아닌 10명의 결합일 수 있다. 결국 사랑만으로 안 되는 것은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조율이 답일 듯하다. 2. 공부보다 가족이 우선.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관점의 차이는 한국과 베트남의 교육 현실과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스펙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학원, 입시, 비교, 성적표 등등. 부모의 대부분이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이라는 공식을 전제로 자녀를 키운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거나 학교 생활에 문제 생기면 바로 개입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구조이다. 즉, 한국의 교육과는 경쟁과 성취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에서의 자녀 교육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착하고 효도하며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가족에 대한 예의, 말 잘 듣기, 형제 간 우애, 어른 공경 같은 덕목이 인성교육의 핵심이고 공부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현실적이거나 느슨한 편이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이상적으로 바라는 아이답게 자라는 게 먼저라는 교육관을 갖고 있는 듯하다. 건강하면 됐지, 공부는 못해도 돼.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면 돼. 이런 말이 진심에서 나오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녀들의 학습, 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현실 가정에서 충돌하기도 한다. 1. 숙제 학습에 대한 태도 차이. 한국 남편은 자녀에게 숙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공부도 일정 시간 이상 해야지 라고 주문하지만 베트남 아내는 애가 스트레스 받는데 왜 억지로 시켜? 조금 쉬게 해.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공부 안 하면 남편은 조급해지고 아내는 왜 그렇게 강요하냐며 방어적이 된다. 2. 사교육에 대한 온도차. 한국은 학원이나 과외가 필수처럼 여기고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성적 부진의 핑계로 만들기도 한다. 한편 베트남은 사교육은 일부 부유층만 받는 것이며 기본은 학교 교육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다. 이에 한국 남편은 저러다 뒤처지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는 반면 아내는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며 도리어 남편을 구박하기도 한다. 3. 부모의 개입 수준. 한국식 교육은 부모가 시간표 짜고 확인하고 같이 문제 푸는 등 적극 개입하는 반면 베트남식은 스스로 해내도록 기다리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남편은 왜 방임하냐고 생각하고 아내는 왜 간섭하냐고 느낀다. 이런 차이가 갈등으로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빠와 엄마의 기대치 차이로 인해 아이 교육의 방향이 불분명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빠는 공부를 중심으로 강조하고 엄마는 인성을 중심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아이가 일부러 아빠한테는 숙제한 척하고 엄마한테는 피곤한 척하며 줄타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양육 역할에 대한 갈등 또한 부부 간의 갈등을 키우기도 한다. 남편은 아빠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아내는 내가 아이를 더 잘 아는데 왜 자꾸 간섭하냐며 반감을 갖는다. 실제로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가 베트남에서 살고 있어 베트남 방식으로 키우는데 방해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말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부모 간의 불일치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부모가 다투는 모습이 자주 보이면 아이는 공부든 놀이든 행동에 집중 못하고 정서적으로 위축되기 쉬워지기도 한다. 그럼 왜 베트남 아내는 공부에 집착하지 않을까? 이는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의 성공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아직까지 공무원이나 기술직, 창업 등이 주요 진로이고 대학 졸업 여부보다 사람 됨됨이와 가족, 책임감 같은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결혼을 통한 안정도 하나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는 현실적인 부분이 작용한다. 실제로 베트남 부인 본인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도 학원 없이 자라고 부모가 성적에 크게 관심 두지 않았던 경우가 많다. 그 기준으로 보기에 지금 한국 남편의 압박형 교육은 너무 과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베트남 아내는 아이들이 아픈 것도 싫어하고 스트레스도 걱정하고 부모와 아이 간 유대가 우선이지 성적과 입시가 1순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특히 베트남 중산층 이하에서는 대학 진학률 자체도 한국보다 낮고 고등학교 마치고 취업하거나 직업학교 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공부에서 성공하라보다는 아프지 말고 효도하라가 교육의 목표가 되기 쉬워지는 것이다. 가족 중심의 문화도 이에 한몫을 담당한다. 한국은 아이가 중심이고 우선이지만 베트남은 가족 안의 아이라는 개념이 강해서 아이가 부모 일 돕는 건 당연하고 학교보다 가족이 우선일 때도 많다. 한국 남편이 베트남에서 더 극성 교육 아빠가 되는 이유. 우선 한국 교육의 성공 모델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남편들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는 공부 덕분이라는 확신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에게도 같은 트랙을 걷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다. 한편으론 베트남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 교육 환경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사교육 인프라나 커리큘럼을 느슨하게 느끼면서 이래서야 우리 애가 어떻게 살아남지 하는 불안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내가 신경 안 쓰면 얘는 그냥 베트남식으로 커버릴 것 같아서 무섭다라는 불안이 한국 아빠의 극성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 조합에서만큼은 한국 남편이 교육에 더 집착하고 베트남 아내는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알면 뭘 할 수 있을까? 결국 무엇이 더 옳은지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말해준다.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학습인지 정서 안정인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 부모가 같은 언어로 교육 계획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방향성은 흐려진다. 한쪽은 달리자 하고 한쪽은 쉬자 하면 아이의 중심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서로 싸우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부모가 같은 언어로 교육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학기는 어느 정도 성적 목표로 가자, 방과 후 교육은 몇 시간, 나머지는 자율 시간으로 하자 등으로 아이에게 일치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한국식 교육을 고집하기보다는 베트남의 교육 환경 안에서 현지 학교와 협업하고 가정 내 교육을 보완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서로의 교육관을 이해하고 하나의 목표로 아이를 이끄는 문화의 연결자로서 부모로서의 합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 소통의 벽, 언어보다 먼 감정의 거리. 많은 베트남 다문화 가정에서 대부분의 한국 남편들은 베트남어를 잘 못하고 베트남 아내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진 못한다. 초반 연애 시절에는 간단한 단어, 몸짓, 번역기, 감정으로도 통했지만 결혼 후 현실적인 문제돈, 자녀, 친정 문제 등을 다루게 되면 단어 몇 개로는 감정 전달이 쉽지 않다. 말은 통하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았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1. 문제는 감정 해석과 소통 방식의 차이다. 우선 부부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한국 남편들은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려 하고 설득하거나 논리로 풀고 싶어 하지만 베트남 아내는 기분 나쁘면 말 안 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거나 표정으로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말 좀 해봐 하고 답답하고 반면 아내는 당신이 눈치도 없고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2. 말보다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문화.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눈치, 분위기, 관계의 온도를 중시하는 문화이다. 즉, 직설적 언어보다 비언어적 신호, 표정, 말투, 태도로 감정을 주고받는 게 익숙하다. 그런데 한국 남편은 정확히 말로 얘기해야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간극이 커지는 것이다. 3. 갈등 상황에서 피하거나 폭발하는 방식이 반복됨. 말이 잘 안 통하고 감정 표현 방식도 다르면 싸움이 되기보단 그냥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대화가 쌓이지 않으니 오해는 쌓이고 어느 날 한쪽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진다. 늘 괜찮다고 하다가 왜 이제 와서 나쁜 남편이었다고 하는 거야 라는 상황이 종종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말은 하는데 통하지 않는다. 왜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당신은 맨날 내 말은 안 듣잖아. 서로가 말은 했지만 감정은 전혀 교류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이 문제로 의견 충돌. 공부는 시켜야지. 언제까지 그냥 놀게 둘 거야? 아내는 침묵.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항상 당신은 말 너무 심하게 해. 나 엄마 아니야? 이렇듯 논리 대 감정의 대립은 의견 조율이 아니라 감정 상처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4. 왜 소통이 어려울까? 서로의 언어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미묘한 감정이나 뉘앙스, 깊은 고민 등은 표현이 불가한 단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비언어적 신호의 해석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조용하다는 것은 화가 안 났다일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조용하다는 것이 엄청 화났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여성은 특히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면 싸움으로 번질까봐 조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참고 참다가 관계 자체를 단절하거나 거리두기로 반응하기도 한다. 5. 말보다 중요한 건 공감의 기술. 말은 좀 서툴러도 감정은 통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한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언어보다 공감 표현을 자주 하기.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몰랐던 거야. 미안해. 나는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 기분 나빴다면 알려줘. 이런 문장 하나가 언어 실력보다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갈등 상황에서 즉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감정 정리 시간을 갖기. 서로 말이 엇갈리면 잠깐 대화를 멈추고 카톡이나 메모로 생각을 정리한 다음 이야기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서로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는 태도. 완벽할 필요도 없이 상대 언어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런 짧은 표현이라도 주고받는 게 감정 교감에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부는 결국 번역기 없이 마음을 읽어야 하는 사이다. 그렇기에 말보다 감정의 흐름을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표현 방식. 하지만 공감은 그 간극을 메우는 달이다. 말은 통했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다는 말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4. 돈에 대한 개념 차이, 지출의 기준이 다르다. 1. 돈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부터 다르다. 한국 남편에게 돈의 의미란 관리하고 계획해야 할 자산인 반면 베트남 아내에게 있어서 돈이란 필요한 데 쓰면 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지출의 기준에 있어서도 한국은 합리성, 필요 여부가 중심인 반면 베트남 여성은 기념일, 가족 요청 등 감정적이고 상황을 중심에 둔다. 최대한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 남편은 생각하는 반면 베트남 아내는 지금 중요한 걸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한국 남편은 부부가 우선인 반면 베트남 아내는 친정을 지원하는 것도 의무이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남편이 느끼는 불편과 충격. 계획 없는 지출. 갑작스럽게 친정에 송금을 하거나 기념일 선물로 한 달 생활비만큼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 아내에게 꼭 이걸 해줘야 해. 왜 그걸 지금 사? 라는 질문을 하면 베트남 아내는 지금 해야 하는 거니까라고 아무런 고민 없이 단순하게 답하곤 한다. 이때 물론 남편은 계획을 세운 의미가 없어졌다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가족을 위한 소비는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 베트남 아내는 자신의 부모, 형제, 조카에게 보내는 돈을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 입장에서 이건 공동재산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남편이 당신 가족 일은 왜 항상 우리 돈으로 해결해야 돼? 라고 물으면 아내는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가족인데. 라며 도리어 황당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동정을 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남편을 당황케 하기도 한다. 가계부나 돈의 흐름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태도. 베트남 아내 중에는 돈 관리가 익숙지 않거나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는 걸 불편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남편이 지출 내역을 묻거나 왜 카드를 이렇게 썼냐고 물으면 날 못 믿냐? 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3.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문화적으로 돈 관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한국은 체계적 가계관리, 신용카드 사용, 소비 습관에 대한 통제가 강조되는 문화인 반면 베트남은 아직 현금 중심, 당장의 필요 해결, 가족 중심 소비가 익숙한 문화야. 그리고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도 있어서 누군가 힘들면 도와주고 나중에 또 도움받는 문화이다.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 한국 남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익숙하지만 베트남 아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불확실성, 단기 생존 중심의 경제 마인드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돈은 있을 때 써야 한다. 내일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내면화돼 있기도 하다. 돈보다 사람 관계를 우선시하는 문화. 베트남에서는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 가족, 친척, 이웃과의 유대가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경우도 많다. 반면 한국 남편은 우리 가정이 먼저다. 외부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생기곤 한다. 실제 발생 사례들. 아내의 갑작스런 친정 송금에 남편이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해? 라고 물으니 급한 일인데 뭘 그렇게 따져? 라고 답변하여 황당했다.
생일 명절에 과다한 선물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생활비부터 챙기자라며 과소비를 지적하자 이건 예의고 기본이야라며 도리어 꼬지람을 받은 적이 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 후 관리 좀 하자라고 하니 나를 감시하니? 라며 거꾸로 내가 쓴 지출 내역에 대해 따지기 시작한다.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야라며 절약과 저축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지금 가족이 힘든데 무슨 노후야라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4. 현명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 우선순위 합의를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월 수입 중 필수 지출, 생활비, 저축, 가족 지원 등을 항목별로 정하고 한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당신 가족을 도와주지 말자가 아니라 얼마까지 가능할지 함께 정하자라는 식의 접근과 합의가 중요하다. 투명한 공유 시스템 만들기. 가계부 공유 앱, 지출 내역 공유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신뢰 기반의 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아내가 나를 감시하나? 라고 느끼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 지원 vs 반복적 송금은 구분하기. 처가 지원 중에서도 단발성 긴급 지원 병원비 등은 부부가 같이 부담하고 반복적 정기 지원 용돈 등은 아내가 일정 부분을 스스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불만이 줄어들 수 있다. 아내는 남편이 돈을 안 주면 당신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로 느낄 수 있고, 거꾸로 남편은 아내가 돈을 계속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거야라고 느낄 수 있다. 돈은 곧 사랑이며 신뢰라는 인식을 조율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돈은 수단일 뿐 감정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 한국 남편이 힘든 만큼 베트남 아내도 힘든 것 같을 것이다.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른 것을. 그래서 서로 더 힘들어도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 5. 가정보다 친구와의 시간 우선. 1. 베트남 여성들은 왜 친구와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길까? 사회적 관계를 삶의 기본 단위로 여기는 문화. 베트남은 공동체 중심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친구, 언니, 동네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한국처럼 개인 가정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인간관계는 곧 삶의 활력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편 가족에 종속되지 않는 자아를 유지하려는 심리.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 이후에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친구들과 수다, 여행, 소셜 모임 등은 자아를 유지하는 필수 공간이자 숨 쉴 구멍이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자체가 다름. 한국 여성은 스트레스를 혼자 참거나 가족 내에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베트남 여성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활동하면서 일을 풀어내는 문화이다. 나는 남편이랑 싸우면 친구 만나야 풀려요. 집에만 있으면 미쳐요. 이런 식의 문화적 표현이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남편이 겪는 당황스러운 현실.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게 우선 아니야. 주말마다 친구 만나러 나가고 평일에도 모임이 잦은 아내를 보며 남편은 의아해한다. 특히 아이 양육이나 집안일을 뒤로 미루고 나가버리면 남편 입장에서는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기도 한다. 친구 얘기가 너무 많아. 내가 서운하다. 아내는 친구와의 관계를 자주 공유하고 때로는 친구의 의견을 남편보다 더 신뢰하기도 한다. 이때 남편은 나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인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친구한테 먼저 말해? 갈등이 생겼을 때도 아내는 친구와 상의하고 나서야 남편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은 부부 사이의 직접적 해결 루트가 무너졌다고 느끼며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3.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오해 포인트. 친구들과의 모임을 베트남 아내는 삶의 일부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 남편은 아내가 가정보다 친구를 더 중시한다고 오해하기도 함. 외출 시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 말도 없이 나가는 경우 아내는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인데 남편은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거나 아내가 배려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함. 아내가 친구의 의견을 자주 인용하는 경우 여성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부부보다 친구를 더 신뢰한다는 의미로 오해하기도 함.
아내 혼자 주말 외출을 하는 경우 여성은 자신의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가족 시간에 대한 회피라고 인식하기도 함. 남편이 아내에게 또 친구 만나러 가.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이야. 라고 다그치면 아내는 나는 평일에도 애 보고 집안일 했어. 잠깐 나가는 게 뭐가 문제야? 라면 맞받아친다. 남편은 아내가 하는 집안일은 책임이고 외출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집안일은 내 역할이고 외출은 내 자유라고 인식하고 있다. 4. 해결을 위한 접근법. 가정과 개인 자유의 균형점을 협의. 외출을 막는 게 아니라 언제는 가족과 언제는 나 혼자라는 시간 조율 원칙을 함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말 중 하루는 가족 시간, 하루는 개인 시간 등과 같이 서로가 함께 정해두면 불만이 줄어들 수 있다. 남편은 아내의 외부 활동이나 관계가 가정 배제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 가정이 싫어서가 아니라 개인의 회복 공간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이 느끼는 소외감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당신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 모임에 남편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함께 나가거나 같이 식사하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친구 이야기를 좀 더 공유함으로써 외부 세계와 가정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반대 입장에서 역할 바꿔보기. 만약 당신이 매주 친구들만 만나고 집에선 말이 없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라는 식의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며 서로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무례나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않는 태도일 것이다. 누구의 방식이 옳고 그르다라기보다는 삶의 리듬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균형을 찾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룰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다문화 가정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일 듯하다. 문화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대화다.